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달적 관점을 지닌 자아심리학 마가렛 말러. 마가렛 말러는 뉴욕으로 이주하기 전 비엔나에서 훈련을 받은 아동 분석가이자 소아과 의사로 활동했다. 그녀는 활동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비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대한 탁월한 연구 결과를 남겼다. 그녀는 스피츠가 개발한 이론의 틀을 실행에 옮겨서 아동기 경험의 어두운 측면들, 곧 정신병적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는 가족과 병원을 연구하였다. 당시로서는 신경증은 정신분석의 치료의 범주에 속했지만 정신증은 대체로 그 치료 범주 바깥에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심한 질병을 가진 이들에게는 치료 과정 자체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정신분석을 받으려면 환자는 긴 안락 의자에 누울 수 있어야 하고 자아의 기능을 보류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을 현실적 관심사들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비논리적인 것 같아도 무엇이나 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일단 그렇게 환자가 퇴행했었어도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병 환자는 처음부터 환상과 비논리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신병 환자의 경우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현실 검증을 포기하는 선택적인 퇴행을 조장한다는 것은 위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치료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여겨졌다. 칼 융과 폴 페더는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의 여러 추종자들 등의 일부 선구자적인 분석가들이 심한 장애 환자들의 치료법들을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정신병 환자들은 정신분석적 치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클래시컬한 이론에서는 이런 정신병 레벨, 사이카틱한 레벨은 정신분석적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냐하면 전이가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까 얘기한 어떤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이론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요. 1차적 자기애와 비슷한 상태로까지 퇴행이 일어나면 이런 심한 나르시시즘에 있게 되면 대상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대상 사랑이라는 게 없이 모든 리비도가 자기한테만 있기 때문에 전이할 만한 어떤 어태치먼트가 없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론을 그냥 계속 그 이론들을 하다 보면 이런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그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나 어태치먼트가 없는 상황이고 과거의 대상하고도 다 절연되어 있으니까 자기밖에 없고 대상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봐버렸으니까 어쩌면 아브젝트리스한 상태,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과거의 어떤 원 대상에게 가졌던 정서를 전이한다 하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그 이론들이 지금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거죠. 융의 이론을
분석 심리학이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로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아마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되지 않았던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있는 NAAP라고 여기에 정신분석가들 협회에서는 융의원들이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에 크게 봐서는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이 정신분석가 그룹이 있고, 이러한 정통 정신분석이나 자아심리학자 중심이 아닌 다른 그룹들이 다 모여서 또 하나의 정신분석 협회가 있는데 그게 NAAP예요. 거기에서는 아들리언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융의원들도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가 모던 사이코 애널리시스 현대 정신분석 그룹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러 그룹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자아심리학이나 정통심리학 쪽에서는 끊임없이 정신분석의 대상을 뉴라틱한 환자 수준에 제한하려고 하는 원래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고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를 보는 것은 그건 정신분석이 아니고 사이코 애널리틱 사이코 테라피, 그러니까 순수한 정신분석학이 아니고 정신분석적인 심리치료다. 그냥 심리치료라고 좀 격을 낮춰보려고 하는 이런 그런 전통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넓힌 게 아니고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대하는 많은 환자들은 이 그룹에 들어오는 그룹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분들은 치료를 안 할 것이냐. 근데 이분들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발달시켜온 정신분석의 전통적인 정신분석이 순수한 정신분석이 아니고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 정도라고 이렇게 그 개념을 끊임없이 제안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주 초기에 칼 융이 봤던 칼 융은 정신병자 중심으로 처음부터 환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스키조프리니아나 이런 환자들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계속 있어 온 거죠. 영국에서도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프로이드의 어떤 좁은 어떤 한정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인간을 좀 더 넓게 보는 한정 뉴라틱한 레벨에 있는 사람만 정신분석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지나치게 협소한 이런 견해를 따르지 않고 그 범주에 들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는 폭넓은 정신분석이 계속해서 발달해 왔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이론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고 사이칼지나 이쪽에서 뉴라틱한 환자들을 해석적으로 치료해내는 이런 고도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발달시켰는데 이 이론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해석적인 방법만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법들을 발달시켜온 이 그룹들의 기여는 굉장히 크고 많은 분들을 돕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집단 이기주의 비슷한 거죠. 우리는 정신분석가고 당신들은 정신분석가가 아니야.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정신분석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비슷한 게 지금 계속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둘째로, 프로이트는 환자가 어린 시절 금지되었던 초기 대상에 대한 본능적 충동을 분석가에게 전이시킴으로써 치료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최초의 리비도의 형태는 외부를 향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리비도 이론으로 신경증뿐 아니라 정신분열증까지 설명하려고 했다. 1914년에 그는 리비도 이론을 수정하여 초기 리비도가 내부로 향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 정신병 환자의 리비도는 외부 대상들로부터 심지어는 아동기 대상들에 대한 기억들과 무의식적 소망들로부터 완전히 철수한다고 보았다. 정신병 환자의 리비도는 가장 원시적인 상태인 자기 충족적인 자기애의 상태로 존재한다. 모든 에너지가 자기애적인 상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에게는 분석가에게 전이시킬 본능 충동이나 무의식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소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좀 설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비도가 밖으로 향한다고, 외부로 향한다고 봤는데 1914년에 리비도 이론을 수정하면서 초기 리비도는 내부로 향한다. 근데 이 내부에 있던 리비도가 결국 대상으로 나갔다가 2차적으로 대상으로 마치 아메바로부터 아메바 발이 생겨나는 것처럼 위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게 그냥 철수해 버린다. 이제 그래서 원래 리비도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애가 있는데 여기서 일부가 대상으로 갔는데 대상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대상에 갔던 리비도가 철수해 버리면 또 이게 모든 게 자기애로 돌아와 버린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브젝트리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대상이 없는 상태. 그래서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정신병 환자에게는 분석가에게 전이시킬 본능, 무의식적으로 충족시키는 소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개념까지 가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론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혼란의 상태죠. 어떤 면에서는 이 혼란의 상태,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퇴행이 일어났을 때 퇴행에서 이러한 상태로 가버리면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이카데믹 환자들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상태가 없다고 보는 이론 쪽에서는 그렇게 철수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셀프를 외부 대상에 너무 투사를 하고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외부 대상의 어떤 것들을 자기 안에 내사하는데 그 외부적인 투사적 동의시와 내사적 동의시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은 밖으로 가고 밖의 것이 내게 왔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상태죠.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의 셀프는 밖에 투사했고 오브젝트를 내 안에 내사했으니까 내가 난지 대상이 난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해석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주면 이분들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그래서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예요. 퍼스펙티브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이 없는 상태, 대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이 상태로 우리가 퇴행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셀프가 없는 게 아니고 대상과 자기가 전혀 구별되지 않은 것, 대상과 자기가 있긴 한데 자기 셀프의 중요한 것들을 외부에 투사해버리고 외부에 있는 것을 자기는 내사하는 거예요. 지나친 투사와 내사 때문에 이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이카틱한 환자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혼란을 줄여주면 괜찮다고 보는 이런 입장 때문에 이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이런 사이카틱한 환자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는 그 상태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학 이론은 이렇게 생산적인 정신 에너지가 무용하게 되는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별로 내놓지 못하였다. 정신병 아동을 포함한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적 전망도 가능성으로서만 남아있었다.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주어졌던 아동자폐증이라는 정신의학적 진단은 병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송고와 같았다. 그러나 말러는 초기 관계성의 중요성에 대한 스피치의 이론을 더욱 확장시켜서 심한 장애 아동들에 대한 건설적인 연구들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말러가 전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였던 6살 난 정신병 환자인 스탠리의 경우를 보자. 그는 완벽한 무관심과 억제할 수 없는 광란적인 행동 사이를 오갔다. 모든 감정들이 그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종종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울어댔다. 그림책을 보여주면 요람의 나무 막대 너머로 보이는 아기의 모습과 우리 안에 있는 팬더의 얼굴을 혼동하곤 하였다. 아마도 그 두 그림들의 수직선 모양의 시각적 유사성에 집착한 나머지 중요한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고 그 두 이미지가 서로 혼동되고 뒤섞여 보이는 것 같았다. 말러는 스탠리가 보이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리비도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라는 관점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정신병적 자기 몰입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심각한 혼란, 곧 근본적인 자기 형성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러의 눈에는 스탠리가 대상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초기의 타인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따르는 심각한 위험이라는 양자 사이의 갈등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신과 대상 세계 간의 필요 적절한 경계선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만일 스피치가 말한 것처럼 정체성 감각이 초기 어머니와의 중요한 융합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 초기 경험에서의 특정한 실패나 그 해결의 실패는 개인적인 정체성 장애와 연결될 수 있다. 무엇이 정상적인 발달과 공생적 관계로부터의 건강한 분리를 가로막는 것일까? 말러는 그 주된 원인을 유전적인 요소들과 초기 외상적 경험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생후 6개월 때쯤 스탠리는 예측할 수 없는 통증을 동반하는 그래서 도울 길이 없는 탈장 증세로 고통을 받았다. 쥐들은 일정한 양상도 없고 회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쇼크에 처하면 마비되어 버린다. 말러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고통은 쥐뿐만 아니라 미숙한 어린 아이에게도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선택적 억압이 불가능하면 아이는 자기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해하도록 도울 어떤 능력도 개발하지 못하고 자기 내부로 침잠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피치처럼 말러도 역시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요한은 안전한 의지처를 확보하고 공생적 궤도 내에서 정신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적정 수준의 쾌락을 필요로 한다. 어머니는 아이의 미숙한 자아에게 거울 역할을 하는 중거틀이 되어준다. 만일 그녀가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하며 불안하거나 적대적인 사람이라면 그 중거틀은 위태롭게 되어 궁극적으로 아이의 독립적인 기능은 어려워지게 된다. 유아로서 스탠리는 자기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조절할 수 없었다. 그의 심한 좌절은 더 이상의 복잡한 성취를 위험스러운 시도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를 신체적으로 잘 돌봐주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와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스탠리가 아파할 때 강제로 음식을 먹임으로써 그의 울음을 달래려고 했다. 말러는 스탠리가 자기의 연약한 자아를 위협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다시 말해 스탠리에게는 안전한 의지처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종류의 경험을 분류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극의 통제자로서의 역할에서도 실패했다.
그녀가 강제로 음식을 먹이려고 했던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스탠리의 고통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었다. 성장을 위한 안전한 출발점으로서 공생적 경험을 사용하지 못한 스탠리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고착된 발달 단계에 묶이게 되었다. 그의 행동처럼 그의 정신은 일종의 무정령 상태와 자신의 독립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절망적인 투쟁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의 관심이 외부로 향하지 않을 때면 그는 언제나 어떠한 목표나 초점도 없이 완전한 무관심 상태로 빠져버렸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치료자의 팔을 만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불안한 에너지를 점화시켰으며 그 에너지는 뛰거나 비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발작 형태로 표출되었다. 외부와 관계하고 있지 않을 때 스탠리는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신뢰하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을 정신적 비존재로 융해시켜버리는 내적 공생적 융합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 같았다. 말러는 이렇게 관찰했다. 조용히 있을 때 스탠리는 단지 환경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환경과 하나로 응집되어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스탠리는 자신의 존재를 확신시켜줄 외적인 기제를 불러들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내적인 존재를 규정해주는 외적인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았다. 말러는 스탠리가 치료자를 만지는 것을 스스로를 흥분시키기 위해 계산된 행동으로 보았다. 그는 자신을 흥분된 상태로 몰아넣음으로써 억지로나마 개체와 경계선 감각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말러는 그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그렇게 무감각의 상태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의 전체성과 정체성이 환경 속으로 아주 용해되어버리는 공생적 융합의 위험을 피하려는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아이의 케이스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조금 나눠가죠. 저는 여기 케이스 스탠리를 보면서 앞에 스피치나 했는 것들이나 또 뭐 자아심리학이라든지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다 공통적으로 주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완전 분리돼서 개별해서 이론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딸아이 하나가 있지만 부모로서 그 아이의 어떤 유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딱딱 시기를 구분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이론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이 스탠리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피치의 이야기들을 좀 나름에서 생각해서 정리해 보면 이 대상 유아나 이것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어떤 대상이나 그 역할할 수 있는 큰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어머니의 역할 아니면 그 따뜻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머니와 연결된 역할 그것도 대리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인간이 처음 시작하고 성장하는 발달의 초기 어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걸 이게 이제 어떤 이론의 구분을 하기 이전에 참 중요한 어떤 개념이 형성된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런 환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어떤 그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까 이제 미소라는 단계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그 창세기 부분에 나오는 어떤 성서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태초에 인간을 지을 때 신이 인간의 그 처음의 태초의 상태에 웃음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좀 오버랩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한 인간의 성장 과정 속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그 대상의 기본 베이스 되는 것들이 한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재미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3개월쯤 되는데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는 호감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융이 얘기하는 아키타입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네.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는 비오는 이걸 전관념이라고 프리컨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리컨셉션이 리얼라이제이션을 만나서 컨셉션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젖이라는 그 전관념이 있는데 실제로 엄마가 젖을 줌으로써 아 이게 젖이구나 하면서 이 관념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떠면 아직은 내가 리얼라이제이션을 만나기 이전에 전관념이 있다고 하는 개념은 융의 아키타입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이런 개념이 숨어 있죠. 어떤 사이칼러지 쪽에서는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한 학파에서는 우리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군인으로 만들고 싶은 환경이 군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의사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백지 상태인 사람은 만들어내는 거 완전히 환경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죠. 그런 측면의 이론들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융이 봤던 거나 어떤 비온이 봤던 거나 여기서 심지어 이 자아심리학자들도 이런 것을 현상적으로 이해한 거죠. 아이가 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근데 설명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긴 해요. 우리는 배드 오브젝트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굿 오브젝트라는 개념, 우리가 양심으로 발달하는 건 무엇이 발달하느냐. 양심은 결국은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이 내면화됐을 때 이게 양심이 된다. 그게 어떤 대상과 이론가들 중에 얘기예요. 그래서 굿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실제 왜냐하면 정신분석 쪽에서 양심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가 굿 오브젝트의 역할들이 내면화되는 과정들을 잘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참으로 따뜻하게 사랑해준 대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이는 처음부터 엄마가 자기에게 젖을 주면 자기도 엄마에게 젖을 주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으면 자기도 해주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아이들이 관찰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자기를 해쳤을 때, 자기를 공격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텔리온 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복의 원칙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 싶은 이런 당연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나를 사랑해줬던 대상을 자기가 그걸 보답하고 싶은 욕구가 이 속에 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내면화됐을 때 이게 양심으로 된다는. 그러니까 이 컨션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할 때 이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좀 더 우리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좀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좀 더 심화시켜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양심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잘하고 지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령에 관한 문제죠.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으면서 자기 것을 자기 원하는 걸 챙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초자라고 하는 것은 윤리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프로이드 이론 속에 이 윤리성과 어떤 사회적인 규범, 이거 구별을 하지 않고 이걸 초자라는 개념 속에 통합해버린 게 어떤 많은 혼선을 가져왔다고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동 발달하고 관련돼서 내적 대상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